W 직장에서의 또 다른 바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 이름은 메이입니다. 저는 현재 3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3개죠? 대학 졸업 직후 비극적인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결국 인수하려고 계획했던 회사 중 하나를 관리하고 계셨지만 아직은 배울 게 더 많은 것 같았는데 슬픔과 불안감이 벽돌처럼 들이닥쳤어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알고 지냈던 직원들이 잘 도와준다고 했으니 최선을 다해 결심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그들의 도움에 크게 의존했지만 3에서 4년 후에는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이 성공하고 팀이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회사를 시작하고 세 번째 회사에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더욱이 일이 날로 바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성취하는 것이 부모님을 잃은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때 톰을 만났습니다. 톰은 고객 담당자였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 이 사람이 바로 결혼할 남자라고 느꼈어요. 순전한 직감이었습니다. 사업 얘기는 몇 번밖에 안 했지만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우리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 편이 되어 줄 사람이겠지 왠지 그렇게 느꼈어요.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만난 순간 이해가 됐다. 배우자를 만나면 안다는 사람이 있듯 그때부터 톰과 인연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밥 먹으러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됐다. 결혼한 탐은 내 업무 약속을 이해했고 그는 종종 자신의 일을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가야 했지만 나는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탐이 시내로 돌아왔고 일이 조금 느려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솔로 과제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부모님 톰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항상 그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던 날 시어머니가 될 소니아가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톰과 소니아와 함께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고 조금 기뻤습니다. 그때 소니아가 톰과 이야기를 나눈 후 외롭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소니아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댁에 톰이 출장을 많이 가니까 가족들이 옆에 있으면 안정감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3개월이 지나서 가족이 생겨서 너무 기뻤어요. 가족회의와 톰이 또 해외 출장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시댁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가족회의에서 소니아와 내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니 내가 바쁘다는 걸 이해했을 거라 생각했다. 메이 뭐 하는 거야? 청소 좀 도와줘. 소니아 나 지금 할 일이 있어. 나중에 청소할 게 아니 지금 해야 한다고 대답했어. 서둘러 그녀가 소리쳤어. 소니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 너무 추웠어. 너 전에도 이런 모습이었는지 궁금해. 가자 끝났으니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녀를 청소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렸지만 드디어 끝냈습니다. 저녁이 되었다는 걸 알기도 전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니아가 또 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소니아는 여기서 얼마나 오래 버틸 건가요? 잠깐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컴퓨터로 놀고 있는 거야. 놀이가 아니야. 원격 근무라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말도 안 돼. 넌 그냥 실업자야. 봤어. TV에서 그 사람은 내가 첫 번째 가족 모임에서 내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따라 고개를 끄덕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녀는 톰과 내가 바빠서 아마도 우리가 가사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소니아의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 한 달에 $5,000를 시댁에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가정부를 고용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길 바라면서 재정을 소니아에게 맡겼습니다. 소니아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예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나요? 그 순간 그녀는 나에게 올바른 며느리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나요? 나는 너무 낙관적이어서 몇 달 후 새로 찾은 가족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톰의 여동생 캐시 같은 시간에 시댁에 도착한 소니아는 내가 무직인 줄 알고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캐시가 내 방에 들어오자마자 캐시에게 전화를 건 것은 소니아인 것 같았다. 며느리 응아. 너희 둘은 아니지. 난 당황했어. 아니 난 무직이 아니야. 직업이 있어. 대답했어. 난 참지 않았는데 뭘 기대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은 소니아의 딸이야. 그 사람은 그냥 듣지 않을 뿐이야. 그 사람을 뱉어내는 이미지야. 엄마. 그 이후로 캐시가 소니아와 함께 문을 통해 실업자 반사회적이라고 욕설을 외치며 거의 매일 찾아오곤 했어요. 은둔 개구리들의 듀엣을 듣는 것 같았어요.
방금 여기가 샌디에고 시골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띠걱거리는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등이 굴러가게 될 텐데 괜히 사업 3개나 하는 게 아니다. 피부가 두꺼워지려고 열심히 일했다. 걱정할 필요 없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는 톰 내가 가질게. 그가 돌아오면 그와 좋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런데 캐시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하는 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일 중독자이므로 아마도 그가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가 이런 사람과 결혼했는지, 그는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게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어. 지친다.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내 결심이 소니어와 캐시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캐시가 내 문을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문을 부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부수고 들어왔더니 마침내 해냈어요. 그들의 괴롭힘이 심해진 것 같았어요. 실업자 여왕 엄마 그리고 저는 지쳤어요. 제발 놔둬도 될까요? 소니아가 옆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었을 때 그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당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일을 거의 도와주지 않고 방에만 있으면서 반사회적이에요. 엄마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함께 살고 싶어 하는데 톰은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니아는 아마 용기가 나서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그들이 나를 온 가족에게 욕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존이라는 남자가 친척이라고 주장하며 나타나서 나를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로 동의한 사람이 반사회적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소니아의 것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캐시는 그에게 가족을 소중히 여기려는 나의 욕구가 놀라운 속도로 식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머물기 위해 높은 생활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얻은 가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이 집을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나 없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별로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당신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3일 후 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탐과 함께 해외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조금 벅차오르긴 했지만 점점 익숙해져서 떠나고 3개월쯤 지나서야 소니아한테서 메시지가 왔는데 드디어 잡혔나 봐요. 톰한테 연락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화난 것 같았어요. 소니아가 차단됐어요. 내 전화로.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전화했을 때 왜 내가 대답하자마자 뛰어들었는지 짐작하기 쉬웠습니다. 당신이 보낼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그냥 숨어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하는 것처럼 며느리는 필요 없어. 톰을 우리에게 돌려줘.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우리는 기여하지 않는 실업자 며느리가 필요하지 않아. 그들은 둘 다 전화로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더 이상 당신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탐과 저는 소셜미디어에 라이브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니어 캐시와 우리 친척 존의 연락처 정보를 얻었습니다. 탐이 라이브 스트림 URL을 첨부하고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라이브로 보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청했음을 확인한 후 잠시 유튜브 사용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카메라를 향한 스트림을 시작했습니다. 탐과 나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소니어와 캐시가 저에게 하고 있는 일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를 3개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는 원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해외로 자주 출장을 가는데 5월부터 원격으로 일하면서 그녀는 부담을 덜기 위해 집안일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한 달에 약 $5,000를 가구에 기부하고 있을 때 채팅이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000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엄마와 여동생은 그 돈을 과시하기 위해 가져갔고 5월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톰크의 설명을 확증하기 위해 돈이 이체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소니어와 캐시에게 모든 진실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탐과 이혼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라이브 스트림을 종료하고 스트림을 종료했습니다. 나중에 대규모 난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냇물이 흘러 시댁에 나가보니 소니아 일행은 친척들에게 돈을 빌린 것 같은데 내가 준 게 부족해서 친척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며 얼마 후 갚으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시가 돈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요구하는 그들의 뻔뻔함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회복력에 놀랐습니다. 나는 당황할 수 없을 만큼 놀랐습니다. 나는 감동받았습니다. 그 후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된 후 그들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3회 해외 파견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미국에 살면서 스트레스도 없고 편안하게 일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직원들 모두에게 선물도 주고 고급스럽게 대해줬어요. 레스토랑 모두가 직장에서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고 그것이 제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존과 다른 친척들이 사과하기 전에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주저했지만 일부 친척들이 소중한 사업관계와 좋은 사업 제안을 고려하여 회사와 직원의 미래를 고려하여 그들이 적대적이지 않고 제가 발견한 것을 추측하는 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직원들 중에는 경험 많은 엄마들이 있어서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통도 아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심이 됩니다. 결혼 생활 이후로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의심이 들지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남편을 포함하여 제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탐과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이겨낼 것임을 압니다. 다가오는 우리 아기도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지지로 나는 종종 배를 쓰다듬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곤 한다. 아빠와 엄마가 지켜보고 있으니 계획대로 내일 너머의 위대한 곳으로 향하는 것 같구나. 여자의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웃음과 목소리, 그 목소리가 지금 남편 니콜러스의 전화에서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지금 샤워 중입니다. 우리 4살짜리 딸 마어거리트이 우연히 근처에 있었는데 그의 전화가 울렸을 때 그녀는 그것을 만졌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화자 남편이 데리러 왔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계속 얘기해요. 잠깐만요. 이것으로 보험금을 받고 마침내 우리는 진짜 커플이 될 수 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그때 남편이 가지고 있던 끔찍한 비밀 계획을 발견했어요. 제 이름은 소피입니다. 저는 32살이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3살 많은 니콜러스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으며 마어거리트과 함께 회사 직원입니다. 우리는 세 식구입니다. 니콜러스는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입니다. 마어거리트는 그를 좋아하고 항상 그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저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항상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기 때문에 니콜러스의 쉬는 날에 맞춰 업무 일정을 조정하고 쇼핑을 갔습니다. 수족관에 가거나 동물원에 가거나 마가렛도 그 시절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3개월 전에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더 이상 나랑 쉬는 날을 맞출 필요가 없어 일이 바빠졌지만 마가렛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고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니콜라스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그는 그날 돌아오지 않았다. 평소 차분한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을 보고 그날 이후 그는 초과근무와 갑작스러운 업무로 인해 늦게 집에 오기 시작했다. 여행이 늘었고 그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의 결혼 반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눈에 띄게 없어졌습니다. 그는 또한 어느 날 바로 샤워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니콜라스는 나에게 다음 주에 하루 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냐고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도 그날 퇴근 중이었는데 생각해보니 마가렛이 니콜라스로 태어났기 때문에 혼자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고 그는 이미 마가렛이 집에 머물도록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해변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기꺼이 동의합니다. 그가 제안했고 나는 그날이 기대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 데이트가 다가오기 전날 니콜러스는 곧 샤워를 합니다. 평소 집에 오면 화장실에도 전화기를 들고 다니지만 오늘은 내가 요리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내가 손을 그리는 동안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한다. 마가렛이 전화기를 집어 올려놓는다. 스피커 모든 것이 내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는 그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신비한 여자의 목소리가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듣고 있는데 그녀는 니콜라스가 전화를 받고 이것으로 계속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금은 우리 것이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빠 친구 아줌마가 마가렛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 여자는 황급히 전화를 끊는다. 마가렛은 고개를 갸웃한다. 아빠는 뭐였을까? 어쩌면 아빠 친구일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마가렛은 웃으며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 같아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다. 가능한 한 빨리 그 사람의 전화기는 내가 기웃거리려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재빨리 전화기를 제자리에 놓는 소리가 들린다. 마가렛이 방금 샤워를 한 니콜라스 아빠에게 당신 친구가 갑자기 니콜라스에게 전화했다고 알린다. 거실로 달려가는데 몸이 아직 젖어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전화를 받았니? 마가렛이 전화를 받았지만 듣지 않았어. 그의 선미가 갑자기 풀려가는 걸 봤어.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그리고 사진에서 그 내용은 뭐였지? 밤 이에네이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 마어거리트와 니콜러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그의 전화를 확인합니다. 발신자 번호에는 에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에릭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워트세프를 열었을 때 목소리는 틀림없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내용을 읽은 캐롤라인은 에릭이 아마도 커버인 것이 분명하며 내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메시지에는 캐롤라인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방금 언급한 시니스터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기지가 않아 나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그의 전화 갤러리를 더 조사한 결과 캐롤라인이 니콜러스에게 다가가는 여러 장의 셀카가 드러났다. 니콜러스에 첨부된 이 사진 속의 여자 라이 글루는 친숙해 보였습니다. 내가 업무용 컴퓨터를 확인했을 때 이 여자가 그럴 수도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증거를 내 컴퓨터로 옮긴 뒤 이렇게 됐어요. 니콜라스의 기내 가방에서 중요한 문서 몇 개를 찾았으니 준비를 하세요. 두 분 다 데려갈 게 많아요.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날 밤 한잠도 못 자고 윙크를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결국 아침이 됐습니다. 니콜라스는 유난히 일찍 일어났고 기분이 좋아져서 드라이브하기 좋은 날씨라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가짜 미소로 대답했지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기분을 모르는 것 같군. 마가렛을 시댁에 데려다 주고 출발하자 니콜라스는 오늘 운전을 시작했다. 니콜라스는 유난히 사소한 문제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여행을 시작한 지 30분쯤 됐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의 전화 마가렛에게 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증이 있으니 돌아가야지 괜찮아. 니콜라스는 우리가 시댁에 도착했을 때 마지못해 유턴했다. 니콜라스는 놀란 표정의 사샤를 맞이하기 위해 힘차게 문을 열었다. 시어머니, 엄마 마가렛 열은 어때요? 아까 소피한테 전화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전화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혼란스러워서 니콜라스와 사샤는 할 말을 잃었지만 니콜라스는 재빨리 몸을 돌려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야, 무슨 일이냐고 완전히 예상하고 있어서 번쩍번쩍 활짝 웃으며 니콜라스에게 말했지. 널 여기로 다시 데려오려고 한 건 거짓말이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지. 그건 그냥 경보였지. 전화가 왔다고 믿게 하기 위해 벨소리와 경보음이 동일하다고 말해서 바로 그때 들어와 아빠, 엄마와 마가렛이 복도를 달려와 니콜라스를 다리에 껴안고 니콜라스가 나를 노려보며 마가렛을 쳐다보지도 않고 설명도 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한 모든 거짓말에 대한 보답이었어. 농담이야? 니콜라스의 환한 고함 소리를 듣고 날 바보로 만드는 거야? 놀라서 울고 있는 마가렛이 내 뒤에 숨는다. 사샤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마가렛의 손을 잡고 위층에서 책을 읽자고 말하며 2층으로 올라가 입구에 혼자 서 있다. 니콜라스가 나를 쳐다본다. 잠시 말없이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우리는 놀랍게도 니콜라스의 사건 파트너 캐롤라인이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니콜라스는 완전히 당황한 것 같다. 니콜라스가 시부모님들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나를 여기로 초대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넌 아니지. 난 여기 내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어. 캐롤라인은 어리둥절한 니콜라스에게 워트세프 화면을 보여줬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캐롤라인이 압박하는 동안 니콜라스는 말을 더듬으며 말을 더듬는다. 캐롤라인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당신인 척 초대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둘 다 나를 쳐다보며 눈을 크게 뜨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아직 다음 세계로 넘어갈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니콜라스, 너는 바다에서 나와 뭔가 사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어. 니콜라스와 캐롤라인 둘 다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다고. 그들은 마가렛이 당신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들의 음모가 노출되었다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연히 캐롤라인이 계획이 진행 중이고 내 아내가 내일 떠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누구든지 그 말을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거실은 두 사람의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테이블 위에 있는 그들의 왓츠앱 대화와 사진에 인쇄된 사본을 쾅 탔습니다. 나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얻었나요? 니콜라스와 캐롤라인은 깜짝 놀랐고 운에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잊었나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한 건 맞지만 탐정사무소야 요즘은 사무적인 일보다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니콜라스와 캐롤라인이 믿을 수 없어 떨면서 니콜라스 이름으로 앞에 30만 생명보험 상품을 내놓는다. 그중 내 남편이 내 인생을 돈과 바꾸려고 계획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워트세프 메시지에 전체 계획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는 오해입니다. 글쎄요. 니콜라스가 변명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군요. 나는 그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내 옆에서 눈맞춤을 피하면서 그녀에게 질문을 한 사람은 임신했습니까? 캐롤라인이 놀라서 니콜라스를 바라보며 눈을 휙 돌렸을 때 그는 그녀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녀는 아기를 잉태하고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불공평한 힘든 시간 니콜라스는 캐롤라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그녀의 배를 문질렀고 나를 눈부시게 했다. 그건 거짓말이다. 무슨 거짓말이라니? 캐롤라인은 5개월째 함께 있는데 테이블 위에 초음파 사진을 가리켰다. 이거 봐 이게 증거야. 그 초음파 사진의 날짜는 10개월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아기가 지금쯤 태어날 거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니콜라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와 캐롤라인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임신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니콜러스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캐롤라인은 기혼 남성을 표적으로 삼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항상 같았습니다. 한동안 데이트를 한 후 임신한 척하고 이를 통해 캐롤라인의 배경 기술에 관여했고 거액의 돈을 갈취했습니다. 내가 니콜라스에게 조사 보고서를 보여줬을 때 그는 그것을 읽고 있었어요. 헐떡거리고 농담이군요. 이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녀의 말을 듣지 마세요. 당황한 캐롤라인이 니콜라스에게 달라붙었지만 그는 강제로 그녀를 떨쳐버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피는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나는 당신이 단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이기도 하다니 닉도 믿어주세요. 캐롤라인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스조차도 동정심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캐롤라인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고 그는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다시 시작하자. 나는 사과하면 내가 건네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던 니콜라스에게 완전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 내가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혼 절차에서 이 권리에 서명하세요. 또한 손해배상금으로 3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니콜라스는 말 한마디 없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아빠, 제가 잘 서명했습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는 마가렛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사샤는 상황을 알아차리고 마가렛을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박에너지가 넘치게 마가렛이 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에서도 당신에게 150만 달러를 요구할 거예요. 캐롤라인에게 화를 냈다고 말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왜 내가 돈을 내야 합니까? 당신이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경찰에 연락할 거예요. 캐롤라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창백하고 그녀는 떨기 시작했다. 나는 잡히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거실에서 입구를 향해 돌진했지만 경찰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캐롤라인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나를 놓아주세요. 외모와는 거리가 먼 캐롤라인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그녀를 입구까지 따라온 니콜라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지친 표정을 지었다. 경찰관은 니콜라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제 갈 시간이 아니라고 말했다. 왜 내가 체포되어야 하는가? 소피 나를 도와주세요. 니콜라스 저항하며 몸부림쳤지만 권리경찰은 그를 순찰차에 끌고 가 약 15분 뒤 차를 몰고 갔다. 사샤와 마가렛은 집으로 돌아왔다. 사샤는 눈물을 글썽이며 멀리서 다 본 것처럼 나에게 사과했다. 알고 보면 사샤였다. 캐롤라인과 함께 나를 망치려는 니콜라스의 계획을 알았을 때 경찰에 전화한 사람 나는 즉시 사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샤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나의 책임이며 그녀는 도움을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위층에서 마가렛을 접대하면서 우리를 눈여겨봐 줬나봐. 마가렛은 아버지가 체포되는 걸 손녀에게 보여주기가 힘들어서 마가렛을 공원에 데려갔나봐. 나는 소동을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음날 사샤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저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니컬러스와 캐럴라인은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니컬러스는 우리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지불했습니다. 사샤는 비용을 충당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계획은 니컬러스가 결혼하면 그녀에게 갚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캐럴라인에 대한 이혼 소송에서 청구된 보상에 대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그녀가 형기를 마치고 나면 그녀에게 급여를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마어거리트와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스럽다. 나는 내 사랑스러운 마가렛을 보호하고 앞으로는 그녀에게 내 모든 사랑을 쏟아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항상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고등학교 동창회를 위해 화장을 하기로 결심했다. 알고 보니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목소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추어 모델이었던 제니퍼의 건가요? 와우, 너무 굳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인지도 못해요. 제니퍼가 화장을 지운 내 얼굴에 물컵을 뿌렸어요. 갑자기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방금 주문이 풀렸어요. 반 친구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그렇죠.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니에요. 제 이름은 세러입니다. 많은 여대생들이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안 사립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20세입니다. 패션에 관심이 없었어. 난 아직도 대학에 가서 패션에 빠진다고 하는 소심한 사람이야. 대학에 와서도 난 그런 적이 없어. 고등학교 때와 똑같이 생겼어. 머리만 귀 뒤로 넘겼어. 안 먹을 땐 얼굴 거의 안 가리고. 괜찮아. 공기처럼 눈에 안 띄니까 괜찮아. 초등학교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고. 남들은 다 운동장으로 달려가서 도서관으로 갈 수 있어. 내가 먼저 책을 좋아했는지 아니면 외로운 공허함을 쌓기 위해 도서관에 갔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책 속에서 읽는 것은 확실히 좋아한다. 책에 대해 모르는 세계가 있다. 단조로운 내 삶에 책을 더하다. 특히 독서는 나의 유일한 취미였다. 운동을 잘못해서 고등학교 때 독서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긴 머리 뒤에 숨어서 남몰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야기 아이디어를 찾곤 했어요. 제 세상엔 늘 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현실 세계를 관찰하면서 책을 읽는 것과 같은 경험은 없었습니다. 세러 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말을 걸 수 없습니다. 제니퍼는 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내 리그가 가끔 내 책상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녀는 부유한 고등학생으로 알려진 아마추어 모델이었다. 나는 제니퍼가 왜 나를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정말 예쁘고 고급 브랜드를 입었다고 놀렸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내 소설의 소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소설 쓰기 취미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 어느 날 온라인에 작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보스턴에 있는 출판사로 달려갔습니다. 특이한 기차 여행이 평소보다 더 생생한 것 같아서 지난주 너무 떨려서 심장이 뛰었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최고조에 이르렀어. 이제 다음엔 만나서 반가워. 나는 중학교 때부터 미스 위렴즈의 팬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내 감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공개적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스 위렴즈는 제가 오늘 좋아하는 작가 에멀리 위렴즈입니다. 그녀의 신간 출시 행사가 에서 열립니다. 이 출판사 당시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작업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 계속 도전하세요. 제가 클라우드 9을 타고 떠나는 동안 위렴즈 선생님이 저를 위해 새 책에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출판사 입구 근처에 있는 한 남자. 나는 이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특별한 메이크업 세트를 주었고 이상하게도 그것은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 나는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 조금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가면 이상의 화장을 하면 얼굴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시야가 넓어진다. 늘 똑같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걸 깨달았다. 화장은 단지 멋있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하루는 새로운 기쁨과 호기심을 느끼던 중 우편함에서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동창회군요.
예전에 나는 한숨을 쉬며 갈까 말까 고민했을 텐데 지금은 윌리엄 선생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듭니다. 계속 도전하는 그날 동창회에 가기로 했어요. 메이크업 세트를 열어보니 다양한 아이섀도우, 립스틱,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블러셔, 동창회에서 좀 더 화려하게 가야 할 것 같아서 평소에는 안 하던 과감한 색을 골랐어요. 어느새 연극배우처럼 짙은 화장을 했으니 어차피 아무도 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행사용으로 산 새 드레스를 입고 동창회에 엄밀히 말하면 소속사 허락이 있어야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제니퍼는 이미 관심의 중심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입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한 제니퍼가 물 한 잔을 들고 다가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낄낄 웃더니 다음 순간 내 얼굴에 차가운 무언가가 떠올랐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번쩍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니퍼가 컵에 담긴 물을 내 얼굴에 뿌렸다. 방은 조용해졌다. 지나친 화장으로 널 알아보지도 못했다. 주위의 반응에도 얼굴을 대지 않은 채 방에 메아리치는 제니퍼의 목소리. 빈 컵을 들고 웃더니 지금 내 얼굴은 어때? 손수건으로 닦았더니 화장이 묻어서 갑자기 화장이 망가졌어. 마법이 풀린 듯 연약해졌어. 그때 목소리들 내 반 친구들한테야. 우리 그 사람 TV에서 본 적 없어. 잠깐만요. 당신은 토미 헤이워드와 친척인가요? 나도 모르게 군중이 내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제니퍼는 제가 최근에 TV 데뷔를 했다는 소식에 더욱 놀라고 말을 잃었습니다. 미스 위렴즈의 신간 출간을 마치고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타미 헤이우드였습니다. 그는 출판사의 다른 방에서 오늘날의 세계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는 타미 헤이우드 쇼는 최고 평점을 자랑합니다. 놀람을 염두에 두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화장을 해줄게요. 토미 헤이우드가 나예요. 안경을 벗고 화장을 몇 분 만에 했어요. 마침내 그 사람이 내 머리를 고쳤어요. 보세요. 손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줬어. 와, 예쁘다. 출판사분들도 내 변신에 놀라서 전속 모델이 되는 건 어때? 나는 어떤 전속 모델인지 생소한 제안에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오늘 여기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운명이다. 나는 내 메이크업으로 내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너무 자랑스러워. 함께 전 세계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자. 놀라운 변신에 정말 감사했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지만 눈에 띄고 싶지는 않아. 내 인생을 살아왔어. 관심을 피하고 내 말을 듣는 것이 편안합니다. 토미 헤이우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토미 헤이우드가 나에게 연락처 정보와 맞춤 메이크업을 선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세트, 그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이크업 세트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토미 헤이우드의 말이 내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윌리엄 선생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시야를 넓혀보세요. 새로운 도전에 도전해봅시다. 결심하고 토미 헤이우드에게 전화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그게 또 다른 일이 되어서 토미 헤이우드 쇼의 정규 모델이 되었어요. 그 방송에서 맨 얼굴을 공개하고 그 마법의 손길로 엄청난 변신을 했죠. 여기 누군가가 그 에피소드를 본 것 같아요. 오, 토미 헤이우드의 전속 모델인 사라야. 제니퍼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고 있는 제니퍼. 넌 너무 지루해. 인스타그램 사진 대부분이 스톡 이미지야. 로버트에 대해 말하는 거 아니야? 최근에 게시한 미국 매장이 몇 달 동안 개조 공사 중이었는데 누군가 당신이 파리에 왔다고 주장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보스턴에서 봤어요. 로버트가 계속해서 당황했습니다. 제니퍼, 당신은 실제로 어떤 모델 공연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제니퍼가 눈에 띄게 흔들리는 우리 반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들이닥쳤다는 뜻입니다. 방 밖에 누워 널 따라잡지 않았나? 한 동급생이 중얼거렸다. 나중에 들었는데 많은 동급생들이 제니퍼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그녀의 가짜 게시물에 지쳐가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라가 아까 떨어뜨렸던 사라. 로버트가 나에게 떨어진 미스 윌리엄스 책을 건넸습니다. 제니퍼가 나에게 물을 뿌렸을 때 내 가방을 꺼내서 감사합니다. 그 후 고등학교 3년 동안보다 반 친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삶과 자신의 불확실성 물론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서 직접 듣는 것은 책에서 읽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해서 기쁘고 그때 제니퍼가 용기를 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쁩니다. 그녀의 모델 에이전시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창회에서 그녀가 나에게 물을 튀기는 영상을 게시했고 그것이 입소문을 타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을 게시한 사람에게 질문하는 동안 소셜미디어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제니퍼가 거짓말 없이 사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사라입니다. 지금 오실 수 있습니까? 전화를 받고 저는 출판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토미 헤이우드를 만났고 3년 전 그날 이곳에서 미스 윌리엄스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에 잠긴 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작가 사라씨 작가 나응 소설이 출간될 예정이야. 소설가로 데뷔하는구나. 정말 놀라서 자신감을 얻은 이후로 계속 확인을 요청해서 내 소설을 출판사에 보냈는데 그중 하나가 윗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제 책이 될 거야. 너는 뷰티 전문가이자 작가가 될 거야. 우리는 바쁘게 일할 거야. 다음 주 회의는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라씨도 작가라고 불리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간지럽힙니다. 익숙해질 것입니다. 나를 감싸는 따뜻한 노을 밖으로 나가자 당신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결코 잊지 마십시오. 출판사가 있는 건물 도지는 해의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곳은 나에게 참으로 특별합니다. 그때 용기 있게 내디딘 것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머리 뒤에 숨어 제한된 세계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나는 일들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책은 여전히 나의 소중한 친구이지만 이제는 나처럼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을 쓰고 싶습니다. 지는해 결심했어. 좋은 아침 오늘은 좋은 장소를 찾았으면 좋겠어. 그래 오늘은 최근 나에게 제안한 남자와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로버트라는 남자와의 결혼식을 위해 장소를 찾으러 갈 거야. 3년 전 내가 떨어뜨린 책을 집어든 로버트가 그 이후로 연락을 했고 우리 둘 다 특히 미스 윌리엄즈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반의 가슴 뛰는 마음이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주 내 주변의 세상이 빛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새로운 감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내 안에서 소설에 대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찾았어요. 로버트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았나요?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나요? 어서 가자. 일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결혼식은 우리만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돈 소설로 만들지 말고 행복을 나누자. 허공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두 손을 잡고 로버트와 나는 두려웠던 순간에 깨끗한 결혼식장에 들어섰다. 늘 비판적인 그의 어머니. 내가 흘린 눈물의 수와 상처받은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내이자 주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 어려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았고 그는 심지어 나와 상의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엄마는 물론 모두 이사했지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녀는 사실 정착했습니다. 방금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부모님이 전화로 하신 목소리는 패닉에 휩싸인 것 같았어. 그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지만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나에게 초래한 모든 고통에 대해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 내 이름은 엘러노어 A. 40살 20살 때 파티에서 레이몬드를 만났고 3개월 만에 바로 연락을 하게 됐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1년 뒤 내가 21살이 되자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결혼한 지 1년 후에 나와 결혼해 주겠냐고 물었다. 임신하고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학창시절 꿈꿔왔던 동화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저녁은 준비됐는데 레이먼드가 집에 오면 늘 하는 말인 침대를 만들었나요? 일하다가 가끔 저 사람이 나를 하녀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묶여 있어서 이제 진지하게 다 준비할게요. 퇴근 후에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생각 안 하시나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요. 가족을 부양하고 내가 매니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날 무시해도 집에 기부를 그만둘 테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끔 그가 말을 좀 많이 해도 참으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쉽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레이몬드의 방식대로 요즘 행동도 저번처럼 참기 힘든데 옷이 왜 건조하지 않느냐고 큰 소리로 말했잖아. 건조기도 안 썼어? 아까 말했잖아. 옷이 포근한 걸 좋아해서 건조기를 돌리면 푹신푹신해야 해. 쇼핑하고 집안일로 접시에 많은 것이 있어요. 건조기를 못 구해서 그런 건 아니죠.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당신은 주부가 아니시면 적어도 레이몬드는 절대 그러지 않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사 일은 아내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피곤해서 핑계가 있어서 집안일과 육아일을 혼자 다 했지만 또 다른 스트레스 원인이 있어요. 시어머니 엘라노르 이거 제대로 청소하셨나요? 그리고 오늘 밤 저녁 뭐 먹을 계획이신가요? 테이크아웃은 아니겠죠? 시어머니가 방문할 때마다 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내 실수를 찾아보고 모자 모두 사과가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슷하게 행동한다고 비판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오늘 다시 시작했다. 엘레노어 얼마나 많은 내 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매일 집을 청소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일부러 내 충고를 무시하는 게 어때서 그래서 내 아들이 너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 거야. 너는 집 관리도 제대로 못하잖아.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레이먼드와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비난에 웃으며 참아내지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게 시어머니가 기회 있을 때마다 포커를 치는 시어머니의 도박 버릇이다. 슬롯머신 룰렛이나 크랩스 그녀는 도박을 좋아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을 다 써버리고 심지어 그녀는 그것에 대해 웃으며 레이몬드는 잠시 동안 그녀와 함께 웃습니다. 누구의 돈이 당신이 그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어머니가 도박에 지출하는 돈은 우리 가게 저축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레이몬드에게 여러 번 가져왔지만 저도 그만큼 속상했어요. 엄마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내 말은 제가 그녀에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그렇게 하면 그녀가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충격받을 것 같고 일이 너무 바빠서 침착하게 논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항상 이런 변명을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몬드의 메시지를 시어머니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번 돈을 엄마가 사용하지 않느냐고 엄마는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다고 했고 레이먼드는 나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반박했습니다. 레이몬드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당신도 묻지 않고 우리 가게 저축을 그만 써줄 수 있겠습니까? 레이먼드가 끼어들며 가게 저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 셋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엄마만 빼고요. 미안해요. 엄마 말을 듣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늘 가지고 있는 돈을 쓰면 됩니다. 레이먼드는 항상 상황에 따라 이야기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시어머니의 도박 버릇이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심해졌다고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결혼 전에도 내가 장 보러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자주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녀가 지역 포커 클럽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이것을 레이먼드에게 가져왔을 때 그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하고 그는 어머니의 진정한 색상을 결코 볼 수 없다는 문제를 무시합니다. 비웃음이 계속 나오고 나는 지쳐갑니다. 보세요. 나 지금 가봐야 하는데 잠깐만 엄마 우리 계획 잊어버린 거 아니지?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내 계획은 잘 진행 중이야. 이게 뭐 하는 건지 레이먼드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해서 알아내려고 노력 중이야. 그 시어머니가 흥얼거리며 노래를 흥얼거리며 계획을 세우다 마침내 그녀는 떠났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주위를 살펴보았는데 레이몬드는 일주일 후 그의 어머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귀에서 귀까지 손을 흔들며 웃고 있다. 나는 마침내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이해했다. 준비에 대한 레이몬드의 말은 좋은 하루 보내세요. 레이몬드는 내 이별에도 대답하지 않고 출근합니다. 대부분의 커플들은 우리 사이의 따뜻함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미소로 인사하지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너무 행복해 보이는 이웃 가족을 봅니다. 지나가던 아들과 그렇게 산책하던 날이 기억나네요. 아침에 초인종이 울려요. 응 누구야? 시어머니 잠깐 레이먼드는 어디 있지 않았나요? 특히 오늘은 그녀가 이른 아침에는 아닐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그의 직장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가 예상치 못하게 들어가야 했어요. 도대체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다가 왜 그렇게 멍한 표정으로 거기 서 있느냐고. 오늘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을 준비하라. 배가 고프다고 한다. 그러니 아침을 차려주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지금부터 레이몬드가 앞서 말한 준비를 하라는 말과 지금부터 시어머니가 나를 불안하게 한다는 말은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 말에 불안해 시어머니는 나에게 아침을 만들라고 압력을 가한다. 나는 사과하고 식사 준비를 시작한다. 반면 시어머니는 나를 관찰하는 것보다 모니터링처럼 눈도 깜박이지 않는 것을 꿰뚫는 시선 아래 어쩌면 힘들지도 모른다. 조용히 진지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내 아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음식을 매일 먹는 게 불쌍하다고 하신다. 보기도 좋지 않고 맛도 나쁠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는 요리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비웃는다.
조소스럽게 웃으며 불평하는 나 아침에 제일 먼저 이런 말을 들어야 해. 기분 좋은 아침이 폭우로 변한 것 같아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 이런 식사를 하려면 쿠킹 클래스를 들어야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단둘이 식사를 하는 것은 F 대신 D를 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먹다가 굳은 얼굴을 보다가 입맛이 없어지고 애썼던 밥이 싱거워지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포크를 내려놓으시더니 이거 싹싹 비워먹기 싫다고 하시네요. 미안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엄마가 빨리 떠나셨으면 좋겠지만 내 소원이 금세 깨질 줄은 몰라서 벨소리 잠시 실례해 엄마. 거기 있어 엄마한테 전화 건네주고 얘기 좀 하자. 레이의 요청에 시어머니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해서 나를 너무 일찍 오게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직장에 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으니 정오 전에 돌아올게요. 그리고 서둘러 그녀와 함께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뿐입니다. 그녀는 레이먼드와의 통화를 종료하고 레이먼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묻기 위해 살짝 던져서 나에게 전화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노려보며 그가 정오 이전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시간 후에 레이먼드가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서 즉시 물어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을 수가 없어요. 엄마 다음날 쉬는 날 이사하는 걸 도와드릴 테니 도움이 될 텐데 데려오지 마세요. 쓸모없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충격적일 뿐입니다. 트위스트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게 놔둬서 그날 저녁 레이먼드와 그의 엄마는 혼자 저녁을 먹으러 나가서 우리의 미래를 고민해서 두 사람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모든 걸 견뎌야 했던 걸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같은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 하지만 답은 없어 절망 속에 울컥 눈물이 흘렀다. 링링 눈물 닦아주는 전화 대답했더니 반대편 목소리는 오전여 예상치 못한 사람의 전화 낯익은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졌다. 전화 받았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에릭 정말 잘 지내셨어요? 응, 난 괜찮아.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지내고 있어. 모두 잘 지내고 있어. 반대편은 내 아들 에릭이 대학 졸업하고 데려왔어. 직장이 가까워서 우리 집 근처 회사에 일하기로 했어요. 그는 우리를 떠나 조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제 방문할 예정입니까? 마지막으로 몇 년이 지났습니까? 두 사람이 정말로 당신을 보고 싶었습니까? 미안 너무 바빠서 집에 못 갔어. 뭔 일로 바쁘지? 아는가 아빠와 할머니 때문에 머리가 나빠져서 내가 방문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정말 그 때문이었어. 두 명의 레이몬드는 내가 주부로서 부모님을 방문한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레이몬드는 나를 단순한 가정부로만 봅니다. 그는 내가 항상 집을 돌봐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편리한 가정부로만 보았고 항상 내가 집을 돌보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나는 떠날 수 없는 갇힌 느낌이 들었고 우리 집안에 갇혀 사는 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에릭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가서 레이몬드와 시어머니가 나에게 던진 말이 생각났다. 당신은 주부 아니니 집안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 집안일도 못하는 가정부는 어딜 가도 쓸모가 없다. 여기 우리가 필요했던 건 그때 에릭이 내가 두 사람에게서 받는 치료를 처음 깨달았을 때 나도 그만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했어. 엄마 들어봐 알겠어. 그때 에릭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 그건 내가 겪은 일이었어. 정말 진지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나요? 물론 엄마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에릭의 말은 다음날 레이먼드가 직장에 있는 동안 지옥 같은 삶에 필요한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나는 에릭이 나에게 하라고 말한 것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온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종종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시어머니를 위해 항상 경계하고 몇 건이 아슬아슬한 전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엄마에게 왜 물어보셨나요? 엄마가 당신이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번에 레이먼드의 터무니없는 오해로 구원을 받았지만 시어머니가 예리하시다고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조심해야 하고 그녀 주변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하지만 레이먼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할머니가 언제 이사하시는지 아시나요? 내일 모레 이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기분 나한테 한 짓 다 갚아야 해. 절정이 다가오고 있어. 시어머니가 도착할 예정이야. 내가 없다고 해서 게으르지 말고 엄마의 집 운반도 도와줘. 집에 와서 청소하면 엄마가 먼지 한 톨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해서 레이먼드가 나가는 걸 보고 이해해. 마지막 준비를 시작하고 초인종이 울려. 안녕 엄마. 에릭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있어?
물론 할머니가 오기 전에 빨리 끝내자. 에릭의 도움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30분 뒤에 알아서 가자. 에릭의 차를 타고 특정 장소로 향한다. 링링 안녕. 시간이 왔다. 레이먼드와 시어머니가 끝없이 나를 괴롭혔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조차 모른 채 주부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레이먼드는 내 어려움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그는 이사를 결정했다. 나와 논의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의 어머니는 물론 그녀는 모두 정착했지만 그녀는 모두 정착했고 나는 방금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레이몬드는 등을 돌리고 무뚝뚝하게 말했고 잠깐만요. 이혼에 대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농담하는 겁니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런데 우리 저축에는 향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사실일 수 없어요. 저는 매달 기부해왔어요. 그래요. 하지만 당신의 친애하는 어머니는 그 돈을 모두 도박에 빠뜨렸어요. 저 멀리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는 레이먼드와의 통화를 마친 직후에 행운을 빕니다. 그의 어머니가 집 팔에 나타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열정적으로 초인종을 울리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날 여기서 기다리게 할 셈이야. 문 좀 열어라. 이 비참한 여자야. 이리로 나가라. 그녀가 현관문에서 비명을 지르고 욕을 하는 것이 지나가던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그들은 그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하고 단숨에 경찰에 신고했다.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하여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약 30분 후 레이몬드는 그 소식을 듣고 일에 집중할 수 없어 집으로 달려갔지만 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것은 탁자 위에 놓인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고 그는 2시간 후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하여 낙담한 레이몬드와 함께 법원에 가서 마침내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우리의 이혼은 경찰 구금에서 풀려난 다음 날 레이몬드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서야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이혼의 충격에 깊은 영향을 받았지만 레이먼드는 이혼의 트라우마로 인해 직장을 쉬게 되었고 한 달 후 수입 없이 사임하여 방금 지은 새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판 돈으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었는데 도박에 중독된 어머니가 다 고갈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이혼 후 지금은 근처 공원에서 노숙자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평화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도 나한테 왔어요. 여기가 너무 예쁘다고 하더군요. 요즘 인기 있는 리조트 호텔이에요.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는데 드디어 악몽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조이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아이, 너한테는 교육이 중요해. 명문대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뭔데 인생에서 승리하는 쪽이겠구나. 내 남편이 확고히 말하자 즐겁게 자랑하던 헨리가 눈살을 찌푸렸다. 서로 관심이 있어서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같이 나가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고 서로 심심하기는커녕 관계가 나빠졌어. 야, 너네가 제일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콘서트 있잖아. 우리 오랜만에 같이 갈까? 같이 있을 때 너무 싸늘한 분위기가 지겨워서 우리 사이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해서 콘서트에 초대하라고. 내가 콘서트 하자고 했더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더니 나를 보더니 낄낄 웃더니 집안일 다 하기 전에는 그런 말은 못해. 나 돈 많이 안 쓸 거야. 티켓이 공짜는 아니더라도 당신이 돈이 좀 더 나한테 도움이 될 때 고려해 볼게. 알겠어. 내 티켓값은 내가 낼게. 아직 결혼 전에 저축한 돈이 좀 남아있는데 그건 당신 얘기가 아니지. 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바보라서 뭐라 해도 소용없지. 헨리가 낄낄거리는 건 내가 일을 안 하는 이유는 헨리가 나한테 결혼하기 전에 직업을 가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야. 직장을 그만두는 건 주부가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집에 있다는 고정관념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서인지 아이 돌보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헨리가 나를 무시했지만 나한테 회사 그만두라고 했어. 나만큼 똑똑한 아내와 결혼했어야 했다는 걸 알았어. 나는 너와 비교가 안 돼서 말을 걸어도 피곤해. 헨리는 냉소적이야. 도쿄대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그 사람은 너무 속물이잖아. 난 학력 차이가 너무 커서. 난 너한테 너무 잘해. 헨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그 피아니스트를 좋아하고 콘서트에 가고 싶지만 동행할 수 없다. 나는 거기에 갈 것이다. 혼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면 왜 결혼 전에는 왜 맨날 같이 가곤 했는지 이해해 줄 텐데. 단지 우리가 몇 년 동안 함께 살았다고 해서 당신이 나에게 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니지 않나? 좋은 대학도 졸업하지도 않은 너를 응원해 주는 걸 감사해야 해. 헨리가 침실로 돌아갔다고 하자마자 불만이 있으면 나가. 나처럼 우리 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니? 결혼하고 반년 정도 돌봐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후에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편이었죠. 사회로부터 점점 소외감을 느꼈고 2주가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콘서트를 했는데 이미 티켓 2장을 예매했기 때문에 헨리는 나를 끔찍하게 거절했지만 나는 이 피아니스트를 존경했다. 조금 공허한 느낌이 들었지만 모든 곡이 환상적이었고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잔광을 즐기고 있었다. 좋은 기분으로 공연장을 떠나려고 출구로 걸어가던 군중 속에 낯익은 인물이 있었다. 콘서트에 있던 헨리였나 보다. 헨리 회사는 유연한 근무 시간을 갖고 있어서 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헨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여자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얼굴이 매우 가까워서 이야기하고 웃고 있는 것은 그들이 커플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 심고 헨리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소에 가서 잠시 후 근처에 있는 멋진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 헨리로부터 야근을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그가 다른 여자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만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평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나를 무시하는 것은 헨리의 성격 변화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나를 속였음에 틀림없고 내가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내 일을 뺏어가기 위해 내가 직장을 그만두기를 바라십니까? 자유를 파괴하고 스스로 가족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절로 핸들을 튕겨나갔고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들어가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매우 충격을 받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분노로 인해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고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요리, 효율적인 청소 방법 등 우리 삶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헨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지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에게는 에너지 낭비였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하고 좌절하거나 화가 나서 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밖이 밝아지면 전혀 잠들지 마세요. 헨리가 막 집에 왔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오늘 너무 늦었군요. 오와 아직도 깨어 있었나요? 나 오늘 밤엔 그냥 푹 잤을 뿐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낮잠 좀 주무세요. 그래서 잠을 못 잤군요. 주부는 한가로울 것이고 저는 일만 하니까 집에서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늦게까지 헨리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까지 내가 일하는 기분이 어떤지 모를 거예요. 나는 도쿄대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동료들이 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바쁘지만 동료들도 똑똑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반면에 당신은 지능이 낮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모르는 대학을 졸업했고 당신은 학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믿으려면 대화가 지루합니까? 행복하게 자랑하던 헨리는 당연히 내 자신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하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높은 수준의 임원들과 함께 일합니다. 나는 모두가 생각할 인생의 승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질투합니까? 아니요, 나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그들 중 하나라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꽤 가난해서 돈은 상관없다고 하네. 은폐자가 입이 더 큰 건 싫다. 도쿄대는 일본 유일의 최고 대학이 아니지. 세계에는 더 나은 대학이 여러 군데 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일로 투덜대는 거야? 자세한 내용은 나보다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 사실 나는 학력과 관계없이 너와 연애하고 싶었다.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다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다.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자 헨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다가 정말 웃긴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학력이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감히 케임브리지라고 말하겠습니까? 순간 헨리는 내 말을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아 방에서 가져온 사진을 보여줬는데 대학교 졸업식 사진이었는데 사진을 보자마자 웃음이 멈추고 빤히 쳐다봤다. 내가 당신보다 더 유명한 대학 학위를 갖고 있고 당신이 나를 주부로 얕보는 건 알지만 나도 재택근무도 하고 유럽인들과 사업도 하면서 요즘 당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뭐야? 그게 뭐야? 혼자서 다 했어요. 헨리는 이마에 땀을 흘립니다. 제가 말을 하면 당신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존심이 너무 많아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가 아니면 당신은 어린아이처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해 당신은 나를 항상 무시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학벌이나 수입으로 우리 사이에 계층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로 했습니다. 나는 단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원했습니다. 나는 학력으로 결혼 상대를 고를 생각은 없었고 그냥 도쿄대 출신인 당신과 사랑에 빠졌을 뿐인데 당신은 나에게 말할 때마다 학력을 언급했다. 학력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니다. 결혼 전에 알고 싶었는데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 안 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헨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다는 말을 다 했더니 헨리는 부끄러워하며 침묵했다. 그 사람의 편견이 너무 불쾌했기 때문에 내가 일에 지친 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말하기로 결정했고 당신은 나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밤을 새웠어요. 여자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고 호텔에 묵고 너 엄청 바빠서 그랬지? 나도 어제 같은 콘서트에 갔는데 내가 여자랑 손잡고 있는 걸 봤는데 넌 정말 똑똑하긴 한데 그래서 경솔했지 누가 널 지켜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멍청했어. 헨리 얼굴이 금방 붉어지네. 헨리가 고개를 들고 몇 초간 침묵한 뒤 나를 노려봤다. 내 말이 맞아 너 아닌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했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매력적이면서도 나를 존중하며 그녀는 나에게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에게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나를 나쁘게 보이게 하지 않으며 직업과 사생활 모두에서 나에게 모든 공로를 인정합니다. 당신은 그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나를 짜증나게 할 뿐입니다. 여기 그러니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면 나가세요. 그 사람은 이미 나를 잊은 것 같고 나는 그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고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죠. 이혼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떠날 예정이니 위자료를 지불해 주세요. 당신의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와 당신은 매우 악의적입니다. 일리모는 아주 적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우리 결혼을 끝내기 위해 갚을 돈을 제안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헨리가 그의 방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에게 한 가지 더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동료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에게 경력과 PR 비공개 모두에 대한 모든 공로를 인정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당신은 여주인이 있습니다. 너희 회사는 대기업은 신용이 중요하니까 사장이 네 실수에 대해 대답하라고 했을 거라 믿어. 내가 답답해 보인다는 말을 듣고 다시 다가왔지.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회사에 수천 명의 직원이 있어서 사장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글쎄요. 저는 종종 귀사 사장과 점심을 먹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최근 사업에서 헨리 회사 사장과 친구입니다. 최근 사장이 외국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외 마케팅 회사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나는 마케팅 회사를 사장에게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여전히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내가 그의 부하 중 한 명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부업 얘기도 안 했고 그 사람이 다르게 대우받는 게 싫어서 사장한테 우리 거래 관계에 대해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오늘 상사한테 얘기했잖아. 잠깐만 돈 줄래? 원하는 만큼 갚아줄게. 네가 요구한 대로 내가 해고당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회사에 말하지 마. 난 헨리의 손을 뿌리치며 무관심하게 가방에 최소한의 생필품만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기차가 다시 출발해야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미안해요. 회사에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헨리가 가방 싸는 동안 계속 귀찮게 해서 당연히 다 무시하고 짐 챙겨서 인사했어요. 나머지는 이사업체에 부탁하고 이혼 서류는 그날 가져갈게요. 떠나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트 씨 잠깐만 더 이야기합시다. 일주일 후 내가 문을 통해 잠시 이야기했을 때 그는 끔찍해 보였고 심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완전히 이사를 갔고 그에게 우리의 결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혼 서류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이혼한 지 일주일 됐는데 헨리는 사실 다른 사람인 것 같았다. 늘 뭔가를 두려워하고 자존심이 흐트러질까봐 늘 사과한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심이 아니어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다.
3일 뒤 회사 사장과 저녁을 먹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더니 헨리가 회사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어서 사장이 부하 직원들을 확인한다고 하더군요. 일을 너무 많이 시키거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비꼬는 말을 하는 반면에 사장은 헨리가 후배 중 한 명을 매우 아끼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 여자는 헨리가 바람 피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헨리와 그 여자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이 심하게 질문하자 그들은 분명 죄책감을 인정했다. 그날 범안은 회사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결국 그들을 비웃었다. 두 사람은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다. 가장 친한 친구여야만 했지만 서로 비난하기 시작하고 헤어진 두 사람. 헨리와 그의 파트너는 내가 달라고 한 위자료만 받은 반면 사업은 나보다 잘 됐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의 작은 사무실을 빌렸으며 기분이 좋아졌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을 위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사장과 아직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분명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좋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동안 맺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로러입니다. 6개월 전 고등학교 시절 연인 매트와 결혼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의 가족과 가까워서 결혼이 수월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친구를 많이 공유했기 때문에 우리 결혼식은 많은 축하자들과 함께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나는 남은 기간 동안 매트 옆에 서기로 다짐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후 우리의 삶은 임신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구름 위에 있었지만 축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트의 엄마는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매트의 부모님과 함께 거의 매일 우리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결혼한 매트는 외동딸이고 많은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 다음 날부터 바로 동의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집안일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다가 하지 말라고 할 때마다 좋은 소식인 듯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로라. 제가 이걸 갖고 있고 오늘은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는 먼저 아기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걱정에 감사했지만 결국에는 심심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시어머니와 매대 권유로 임신 사실을 알고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는 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움직이고 싶은데 쇼핑하러 갈 수 있을까요? 그녀가 말할 만한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임신 2분기도 안 됐지만 휴식이 필요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걱정은 됐지만 답답하기도 했고 매트를 임신하기 전에 유산을 하기도 했어요. 계속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도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도 나처럼 병원에 가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그녀는 나에게 긴장감을 조성하고 싶지 않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일스톤에 도달한 후 두 번째 3개월까지는 편하게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짧은 산책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트 그리고 나는 그의 쉬는 날에 나가서 몇 가지를 사곤 했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간식을 먹고 소풍을 가거나 가끔 시어머니와 쇼핑을 하러 산책을 가곤 했는데 시어머니는 또 나와 함께 요리를 시작하기도 하셨다. 임신 초기에는 시어머니가 나를 걱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다가 38주 차에 집에서 계단을 오르는 동안 양수가 터졌습니다. 매트와 시아버지가 직장에 계셔서 시어머니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매트는 이미 병원과 모든 것을 조율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브라이언이 태어났어. 그는 바로 우리와 함께 거기 있었어. 매트가 브라이언을 품에 안았어. 아, 정말 사랑스럽다. 매트는 브라이언을 그런 모습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고 나도 눈물이 났어. 고마워. 고마워 로라. 정말 지금은 행복해요. 매트가 나에게 웃으며 말했고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친절하게 방에서 걸어 나오신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이밀고 어서 안아주세요. 엄마 정말 귀여워요. 매트가 브라이언에게 건네줬어요. 그에게 다가가니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응원해주시고 손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브라이언이 여기 있으니 뭐라고 말씀하실지 걱정이 되었어요. 덕분에 브라이언을 무사히 모실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고 그는 그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했던 것은 그가 매트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가 매트의 아이라고 확신합니까?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나요? 이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어야 하는데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뛰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매트가 즉시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사과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미친 브라이언의 아기 사진을 보세요. 전혀 그와 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매트의 아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화로 얘기를 마치기 전에 그들이 꼭 똑같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친자 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이를 다룰 수 없다고 말하며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매트는 나를 혼자 두고 그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나는 브라이언의 집을 보았습니다. 얼굴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과 귀가 매트와 너무 비슷해 보였습니다. 매트는 방에 돌아오지 않고 엄마와 함께 집에 간다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나는 그의 행동을 믿을 수 없었지만 너무 지쳐서 그와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제대하는 날 매트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오늘부터 같이 살게 됐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기분이 좋지 않아 화를 내지 않으려고 방금 출산했는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쳤어요. 퇴원하는 날 왜 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까? 나는 매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사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나한테 오너 돌아왔구나 하면서 시아버지가 눈 마주치지 않고 시어머니가 비웃음을 퍼붓는다고 엄청 비아냥댔지. 여러 번. 이 아이는 매트입니다. 이름은 브라이언입니다. 그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매트 내가 매트에게 울었지만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왈 그 순간 그 사람은 나와 닮지 않았어. 내 눈물이 멈췄어요. 매트 내 편이었어야 했던 사람이 나를 버렸고 뒤를 돌아보며 매트는 그날 어머니의 편에 서야 했지만 결국 그는 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나는 공허함을 느꼈고 시어머니가 브라이언 매트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단념했습니다. 육아에도 도움이 안 됐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내가 샤워하는 동안 분유를 먹일 수 있냐고 물으니 매트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르는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자야 한다고 하더군요. 나는 브라이언에게 직접 분유를 먹였고 그가 잠들자마자 빨리 샤워를 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였다면 나는 그녀를 증명하기 위해 DNA 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틀렸지만 매트조차도 브라이언이 그의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시골로 이사가서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자연이 풍부한 곳에서 살고 싶었던 부모님은 제가 곧 이사했습니다. 결혼해서 바로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내 결혼에 대해 너무 행복했고 매트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매트를 자기 자식인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로라에게 말했어요. 아기를 거실로 데려올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고 브라이언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기대와 달리 시어머니가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거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와 매트는 둘 다 거기에 앉아 있었고 내가 깜짝 놀랐고 그녀가 브라이언을 바라보며 그가 여전히 그와 닮지 않았다고 말한 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을 그 아이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매트는 그 시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물건을 싸고 떠날 것입니다. 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매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자녀 양육비를 확실히 지불해 주세요. 그가 매트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반박했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없이 떠나 부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들은 나를 환영했습니다. 나는 일자리를 찾고 돈을 모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 전 남편에게 자녀 양육비를 요청했지만 돈이 이체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애인이나 그의 부모님과 더 이상 함께 있어서 무급 자녀 양육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브라이언은 6살 정도였습니다. 매트를 아는 현지 친구로부터 매트가 당연히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자마자 들었지만 관여하고 싶지 않았고 브라이언은 바쁜 활동기에 있어서 몇 달 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현지 친구들을 만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 만에 친구 집에 가기 전에 선물을 사기로 해서 브라이언과 가족끼리 자주 가던 백화점에 갔어요. 로라 모시고 있던 시어머니를 만나러 돌아섰어요. 몇 년 만에 내가 거기 서서 깜짝 놀란 모습을 그녀는 재빨리 우리에게 다가와 당신이 브라이언 라이트라고 말하고 브라이언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할머니입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말한 매트와 꼭 닮았습니다. 너 때문에 충분하다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가 말을 끊었다. 너무 화내지 마. 오랫동안 보고 싶었는데 소리 지르려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브라이언을 끌어당겨 집 밖으로 나갔다. 그 장면은 브라이언 할머니가 지금까지 비밀로 했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브라이언이 진심으로 궁금해서 계속 물어보던 장면이었는데 할머니가 그 여자였어야 하는 게 내 엄마가 아니냐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설명했다. 집에 돌아와서 간단하게 브라이언에게 전해줘서 브라이언은 엄마 고생했어. 응. 그리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줘서 그 친절함에 눈물이 흘렀어. 몇 달 뒤에 그 사람을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시어머니 브라이언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나타났어요. 제가 물었을 때 이곳을 어떻게 찾았냐고 묻자 그녀는 내가 매던에게 당신의 공통 친구들에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당신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들여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매트가 갑자기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사고로 남편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너희 둘은 내가 남겨둔 가족 전부야. 브라이언이 옆방에서 나왔나봐.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를 듣고 브라이언을 보고 시어머니가 브라이언이 라이브로 오지 않느냐고 하셨다. 할머니랑 집이 더 넓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일 수 있으니까 그만하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두꺼운 봉투를 꺼냈는데 양육비로 $50,000가 들어있어요. 너희 둘은 나한테 남은 가족이니까 꼭 와줘. 나랑 같이 살아요. 그녀는 나에게 봉투를 밀고 브라이언에게 돌아서서 브라이언 할머니가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줄게요. 알았고 그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울고 싶었습니다. 나는 왜 지금인지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브라이언에게 할머니를 한 명 더 빼앗아도 괜찮은 걸까 할 말을 잃었더니 브라이언이 안 간다고 하네. 시어머니는 브라이언의 말에 어리둥절한 소리를 냈다. 브라이언 무슨 말이야? 할머니랑 같이 살아보면 맛있는 것도 많고 장난감도 사줄게. 시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설득하려고 했어. 내가 엄마한테 못되게 굴고 싶지 않았어. 그렇지 내 유일한 할머니는 엄마 말이야. 이 브라이언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내 옆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잠시 쳐다보더니 희망을 잃은 듯 말을 잇지 못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말도 없이 집을 나갔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녀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우리를 방문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남긴 자녀 양육비는 라이언에게 그대로 저장되어 있으며 부모님이 말씀하신 돈을 반환할지 여부에 대해 상담했을 때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있어도 괜찮고 그래서 그냥 두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지금은 별 상관없어요. 브라이언이 너무 강하니까. 어린 나이에도 시어머니로부터 나를 지켜준 브라이언 시어머니의 달콤한 유혹 대신 나를 택한 브라이언 진심으로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계속 키우고 싶다.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아버지 없이도 그의 행복. 저는 캐시입니다. 55세 여성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있지만 둘 다 결혼했고 함께 살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가족이 있지만 해외에 살고 있어서 거의 만나지 못하고 딸이 결혼한 이후로 자주 만나지 못한다. 가끔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지만 늘 무기력한 소리를 하는 딸이 걱정이 된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딸은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학대를 당한 적은 없지만 친구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사라님 괜찮으세요? 최근에 소포를 보냈어요.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늦게 연락해서 미안해요. 물건을 받기까지 꽤 바빴는데 사라 말은 당신이 말하는 것 같군요. 몸이 안 좋으신가? 거기 괜찮으세요? 응, 네 괜찮아요.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엄마 사라. 목소리가 유령 같을 정도로 희미했어요. 생각해보니 한동안 못 봐서 잘 모르겠네요.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잠은 충분히 자고 있는지 불안해졌어요. 몇 살이 되어도 자식이 걱정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도 걱정되는 어머니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나에 대해서 그래서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라를 걱정하는 건 과보거나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걱정이지만 잘 짜증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사라는 그런 말을 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그녀에게 연락을 한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과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오후 8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욕조를 데우기 전에 차 한잔 할까 고민 중인데 초인종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구일지 궁금해 문을 열자 저번보다 더 지쳐 보이는 사라였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뺨은 사라졌고 스웨터에 드러난 손목은 시든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졌어. 사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당황스러워. 사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라, 너는 왜 이 시간에 여기 있고 표정이 어때? 사실 새 옷 한 벌도 못 사는데 정말 싱글로 활동하면서 모은 돈은 다 뺏기고 지금 아르바이트로 벌어도 전액 다 뺏겨서 못 사요. 내가 옷을 사는데 남편에게 물어도 사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너덜너덜한 스웨터와 코트를 입고 온통 보풀하기로 뒤덮여 있는 걸 보니 남편이 아내가 옷을 입는 걸 보면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시어머니 정말 안타깝네요. 엄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 오늘 밤은 다른 곳에 묵고 싶은데요. 모텔에 50불만 주실 수 있나요? 내일쯤이면 남편이 진정할 거라 확신하고 오늘은 그냥 다른 곳에 묵고 싶어요. 여보, 모텔에 있을 필요는 없어. 돈 낭비야. 얼굴이 빨갛게 됐어. 열이 났나 봐. 응, 감기 걸렸어. 잠시만 여기서 지내는 게 어때? 내가 보살펴드릴 수 있어. 정말 고마워. 사라야.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나는 사라를 위해 우유를 더 준비했고 그녀가 내 방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맞는 잠옷이 있어서 에드에게 그것을 건네주고 가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추위에 너무 지친 것 같아서 복용 후 거의 즉시 잠이 들었습니다. 약도 좀 먹고 별로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캐시는 월 식료품 비용을 $35 미만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농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야채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고 구입하지 않습니다. 상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본 생활비가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지 궁금해졌고 사라의 남편과 그녀에게 $35로는 충분할 리가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무리한 요구와 사라의 아르바이트 수당을 모두 압수한다는 생각에 분노에 떨었습니다. 사라는 나른한 표정으로 일어섰으나 열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나 해서 일반 감기로 판명됐어요. 안심했어요. 별 문제는 아니었어요. 뭐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귀찮은 질병도 아니고 최근에도 독감이 유행했는데 왜 부품을 압수하기 시작했나요? 실은 시어머니가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오시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요. 거대한 상자들이 우리 집으로 계속 배달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녀가 의심스러운 것을 사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은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나도 사라의 시어머니 사브리나가 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적인 뭔가 셀러는 자주 배달되는 패키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지 못했지만 해외에서 풍부하게 도착하는 것이 확실히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파트타임 수입은 캐시의 파트타임 임금을 가져가는데 소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쉬고 친구와 차를 마시고 책을 읽다 딸의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고 약 2시간 후에 사라의 시댁에 나타났다. 사라의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지만 부모님 표정은 악마 같아서 사라의 시어머니 사브리나는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의 시아버지 로버트는 노려보며 우리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그렇죠, 맞죠. 사라가 비밀리에 조사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소포를 보내서 너한테 말했지. 그렇지, 자기야. 맞아. 경찰이 우리를 쫓는 건 분명히 여자 때문이겠지. 아니, 내 딸이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여자가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뭐야, 사악한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무례하게 굴고. 그렇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이 여자는 집에서 뛰쳐나가고 우리 전화도 무시하고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도망치지 않으면 내 남편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전혀 몰랐어. 지금 우리 아들을 비난하는 건 식료품비를 과하게 쓴 내 잘못이야. 변명은 그만둬. 알았어. 이제 닥쳐. 우리가 몇 번이나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벼운 식사만 한다는 점을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료품 가격 $35는 가벼운 식사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가벼운 식사는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고급스러운 식사를 하는 사람은 통풍이나 생활습관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델이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가볍고 간단한 식사만 하기 때문에 $35이면 식료품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내 딸은 난간처럼 야위어 버렸습니다. 로버트는 항상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인 것처럼 말했지만 사라가 처음 집에 왔을 때 그녀는 확실히 영양실조였던 그녀의 반짝이는 머리카락은 이제 건조했고 얼굴도 벗겨지고 피부도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너무 말라서 해골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살이 조금 쪘을지 모르지만 한 달에 20파운드를 늘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세러는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최대 체중이 5파운드 정도만 늘고 35파운드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 누가 뭐래? 뭐라고? 뭐라고? 랄스 얘기는 다 거짓말이잖아. 너희 둘이 몰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건 아니지? 당신 글쎄요. 내 친구가 당신들이 고급 슈퍼마켓 홀푸즈에서 값비싼 재료를 쇼핑하는 것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건 그렇고 당신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숨겼던 건가요? 오히려 그들은 분명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얼굴에 땀이 줄줄 흐르고 헐떡거리며. 닦아내는데 며느리 없이 몰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신이 나갔습니까? 캐시하하 정확히 그렇군요. 별거 아니지. 우리 ALSR은 가끔씩 우리 자신을 망치고 싶어. 우리는 오랫동안 간단하고 가벼운 식사를 먹어왔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 모든 사치는 당신이 스케치를 통해 벌어들인 돈 덕분인가 봐요. 사업이 뭐죠? 일본 의약품을 이베이에서 판매하지 않나요? 개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이트 정책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온라인 벼룩시장을 별로 이용하지 않아서 몰랐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약사법 위반이군요. 그래서 신고하기로 했는데요. 꿈의 다이어트 약 같은 걸 파는 것 같은데 제 친구가 당신 제품을 사려고 거의 팔릴 뻔했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그 친구는 좀 통통하고 길을 가다가 당신을 만났는데 꿈에 그리던 다이어트 약을 먹어보고 온라인 상점에서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심장이 빡빡한 식스팩을 받았군요. 그렇군요. 네, 맞아요. 러트는 확실히 과체중이 아니고 저는 여전히 나도 몸매 좋으니까 고개 돌려 사브리나는 아직도 잘생긴 여자라고 코웃음을 쳤다. 한겨울에도 타이트한 미니스커트를 입는 자신만만했다. 스타킹을 신지 않았나. 궁금했다. 그 순간 다리가 차가워져서 딸이 말을 잘했지. 넌 그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이용해 남자를 바로잡았지. 응, 저번에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서 옆집에 비만인이 있었고 어린애를 데리고 들어가는 걸 봤어. 아, 하하. 거기엔 이유가 있단 말인가요? 50대의 젊은 남자와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병에 걸렸다는 겁니까? 아, 그게 아니고 닥치세요. 심지어 아무 남자랑 그렇게까지 지냈나요? 임신했거나 아픈가 뭐야. 나 아파. 뭔데 기분이 안 좋았어. 내 잘못이야. 미안해. 그냥 재미로 같이 있었어. 내 잘못은 아니야. 그 남자가 날 떠나지 않으려는 것 같구나.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손 꼭 잡고 병원 가는 달달한 커플의 모습까지 보였고 나중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우리도 순순히 가보자고 하면서 신이 났던 게 바로 너였어. 쉿, 이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제 수입을 다 쓴 것과 너희들이 집 밖에서 맛있게 먹고 있다는 것과 그 이상한 소포의 내용물을 재판매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법을 어기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무 끔찍해. 사브리나,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응, 시아버지 너도 물건 팔고 있었어. 너희들이 몰래 밤을 새고 있었던 건 알아. 아니, 난 장사만 했을 뿐이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 분명 무죄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넌 법을 어긴 순간부터 범죄자였어. 넌 무죄와는 거리가 멀었어. 내 딸은 이제 더 강해졌고 그들에게 확고한 입장을 취해서 사브리나는 주체할 수 없이 흐느껴 울었고 로버트는 계속 소리쳐서 재난이 닥쳤는데 집에 있는데 시끄러워서 이웃들이 나와서 멍하니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콜 부끄럽다고 소리쳤는데 지금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딸이 이혼하려고 해요. 아들이 학대를 당했으니 아마 정서적 고통으로 고소해서 보상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에게도 보상을 요구할 거예요. 너희들이 뺏어간 제 알바 수입도 다 돌려주세요. 그런데 돌려주라고 했잖아요. 감히 나를 과소평가할 생각이냐. 내가 모든 것에 복종하는 노예라고 생각했느냐. 더 이상 내가 두렵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돌려줘. 응, 그래, 미안해. 내가 틀렸어. 미안해. 평소에 부드러운 말투로 딸이 목소리를 높여 서둘러 사과를 하게 만들었다. 마치 우리가 괴롭히는 것 같았고 딸이 그만 소리쳤으면 좋겠지만 결국엔 도움이 된 것 같다. 결국 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은 것 같다.
나중에 서브리너와 라버트는 이혼했지만 서브리너는 질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50대의 임신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것으로 인해 AB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연히 라버트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서브리너는 그녀와 다시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애인인데 그 사람한테 버림받고 그 말 듣고도 별 의미가 없어서 전혀 신경 안 썼어요. 딸은 온라인 교사로 일하고 있고 저는 한동안 재택근무를 해서 알뜰하게 생활하고 있는 딸아이가 살도 찌고 건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심이 됩니다.